지금 중국의 실업 상태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거리를 헤매는 젊은이들이 많이 늘었고요. 얼마 전에 지방 공무원을 뽑는데 스탠포드에서 박사를 한 사람이 합격을 해서 그게 아주 화제가 됐어요. 일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지금 봉급 낮추고 있고 공무원들도 지금 자리 줄이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중국의 떠도는 인터넷 떠도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지금 만일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절대 나와 사표를 내지 마라. 내지 마라. 네. 네. 이생에 나온 말대로 네. 바깥은 지옥이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이고요. 올해도 뭐 중국에 대한 경제 우려하는 데가 많지만 여전히 5% 가까이 성장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청년 실업률 뭐 10%가 훌쩍 넘고 물가가 소비자 물가만 봐도 마이너스에서 0%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한 해 5%를 성장하는 나라가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알쏭달쏭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중국 경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철 박사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프닝에서 한 것 좀 먼저 설명해 주시고 오늘 삼중전에 집중적으로 여쭤볼 건데 네. 문득 이 질문이 궁금했어요. 네. 미국은 인플레가 안 잡히고 그렇게 경기가 좋은데 물론 미국과 중국 경제를 수평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2% 정도 성장한단 말이에요. 네. 뭐 실업은 거의 완전 고용 상태고 그죠? 네. 중국은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어느 지표가 혹시 잘못된 겁니까? 중국이 뭐 지표가 잘못됐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있는 사실 그대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외국 전문 기관들이 중국은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지적하신 대로 물가가 좀채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물가 내용을 보면은 식품 쪽, 그러니까 농산물, 그다음 그 육류 이런 것들이 그 가격이 잘 안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공산품의 경우에도 실제 그러니까 제조자 물가는 약간 오르더라도 소비자 물가는 오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중국의 지금 소비 상태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죠. 5% 성장하는 나라가 물가가 안 오를 수가 있는 건가요? 근데 그러니까 디플레를 겪는다는 게 사실 이제 서방의 분석인데 서방의 시각에서 보는 디플레를 우려하는 나라가 5%를 성장할 수 있는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그런데 이런 함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GDP를 계산할 때 네. 팔리지 않아도 제조하면 그게 GDP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드는데 자동차가 안 팔려요. 근데 예를 들어 계산 쉽게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10,000대를 만들면 그러면 1,000억. 예. 1,000억 GDP가 만들어진 겁니다. 안 팔려도. 그러니까 우리 집 마당에 세워놔도 GDP는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중국에 지금 과대 투자된 부동산들 지적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도 안 팔려도 만들어 놓으면 이게 GDP로 잡히죠. 그러니까 GDP 5%가 올라간다고 해도 물가가 그렇게까지 동반하지 않는 것도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최종 판매량만 원래 GDP에 원래는 최종 판매량만 GDP 안 잡히지 이제 뭐 바퀴 만들고 핸들 만들고 디스플레이 만들고 이건 이제 납품할 때마다 하나씩 더해져서 GDP 올라가야 되고 마지막에 이제 최종 합계의 그 차가 이제 부가가치가 GDP에 합쳐져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안 팔려도 다 GDP에 물론 이제 들어간다. 중국도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증치세 제도를 하고 있고 그 GDP에서 그걸 계산을 하니까 그러니까 공급망 관계에 의한 그 상류 하류의 그 차이는 당연히 고려를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것이 시장에서 매출로 잡히지 않아도 그래도 GDP에는 다 들어간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요. 본격적으로 삼중전에 여쭤볼게요. 크로크먼 교수가 작년인가요? 올 초인가요? 그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걸 보면 중국의 미래는 장기 불황을 겪는 일본보다도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장기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네. 동의하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건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삼중전해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지금처럼 불확실성에 처한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연장돼서 지속될 거냐, 아니면 중국 정부가 무엇인가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고 그로 인해서 어떤 그 방향 전환이 가능할 거냐, 이게 궁금했던 거고, 또 많은 그 기업이나 시장에서도 그걸 똑같이 궁금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지금까지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앞날은 어둡다. 이것이 이제 대다수의 의견이고요. 네. 그러면 이대로는 안 된다. 그렇죠. 이대로 가면 계속 하방으로 내려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인 것이고, 그러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될 거냐? 그건 아닐 것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케이스에 대해서 중국 정부 최고위층이 이미 수년에 걸쳐서 연구 검토를 했고, 똑같은 상황에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 정책도 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그 경기 극복에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후 발생하는 양상은 일본이 겪었던 것과는 좀 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삼중전에 여쭤볼게요. 일단 삼중전의 회의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삼중전회라는 거는 사실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중전회가 중국 공산당 전체 회의예요. 근데 중국 공산당이 1억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억 명이 모여서 회의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상위에 있는 약 300여 명 중앙위원들이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중국 공산당 중앙 전체 회의라고 해서 중전회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를 첫 번째 열면 일중전회, 두 번째 열면 이중전회, 이번에 세 번째라니까 삼중전회예요. 그럼 얼마 만에 한 번씩 열는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쳐서 첫 번째, 두 번째냐? 공산당 지도부가 새로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입니다. 그럼 그 임기가 5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첫 번째 전체 회의를 하면 일중전회. 근데 보통 일중전회는 내가 지도부가 됐어, 이걸로 끝나죠. 그리고 이중전회가 이뤄지고, 이중전회가 이뤄지면은 대개 작년에 했던 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양회 준비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주로 이제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양회 끝나고 이제 국민들한테 인사도 했고, 내가 지도부가 됐다고, 내가 지도자가 됐다 인사도 했고, 이제 조직도 갖춰졌고 인사도 어느 정도 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지도부가 어떻게 일할지, 자, 어떤 정책을 펼지, 그걸 결정하겠어라는 게 이제 이 삼중전회입니다. 그러면 시작은 시진핑 3기부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임기에 계속 모두 일중전회부터 칠중전회까지를 하는데,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했잖아요. 그럼 3년임 취임한 그 순간부터 쳐서 이제 일중전회, 그러니까. 이중전회, 이번 삼중전회입니다. 주로 뭘 논의합니까? 사실은 그 주요 정책을 거의 모든 방면에 걸쳐서 다 결정을 합니다. 네. 다만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예를 들어 공산당 내부에 관한 것들, 또 국가 안보에 관한 것들, 대외 외교에 관한 것들, 또 민감한 이슈, 이런 것들은 이제 발표를 안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민생에 가까운 관심을 갖는, 발표를 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이런 것들을 발표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삼중전회에서 주요 경제 정책을 결정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것도 이제 미국이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대중 뭐 무역이나 교역 시장에서의 압박, 또 공급망 재편, 뭐 여러 가지 맞물려서 관심이 많았다고 제가 기사를 읽었습니다. 주로 어떤 것들이, 경제 정책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그게 이제 그 이번 삼중전회에서 나온 그 결과가
소위 그 공보라고 해서 우리 삼중전해가 이렇게 끝났습니다라고 맨 마지막 날 발표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우리가 이 삼중전에서 이런저러한 거를 정했다는 결정이라는 문서를 또 냅니다. 네. 근데 여기에 60개 분야의 300여 개 정책을 추진한다라고는 돼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큰 맥락에서 하는 얘기밖에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고 네. 그런데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느낄 만큼 뭔가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매체에서는 이번 삼중전에서는 별로 발표된 게 없다. 따라서 과거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따라서 과거의 정책이 뭐 그대로 가는 거 아니냐. 네. 이제 현재는 이런 의견이 주류입니다. 아니, 알려지지 않은 겁니까? 진짜 알맹이가 없는 겁니까? 저는 그런 판단은 조금 속단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만 해도 벌써 조금 구체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봐야 됩니다. 이달 월말에 이제 정치국 회의가 있는데요. 정치국 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결정이 될 것 같고 곧바로 이어서 이제 그 다음 5개년 계획에 대한 프로젝트 계획들의 네. 준비 작업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좀 더 구체적인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우리나라는 또 대부분의 그 국가에서는 요게 우리 정책이야 하고 딱 구체화시켜서 발표를 하죠. 근데 중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삼중전의 발표문이 두리뭉실하고 푸른 하늘에 구름 가는 것 같은 이야기가 딱 나오면 네. 그 다음 정치국 회의에서 그 구름은 새토막이야. 뭐 요런 정도 얘기가 나오고 푸른 하늘은 약간 회색빛이 있을 것이야.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럼 그 다음 회의에서 또 보다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예년에 비해서 모호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도 좀 이해가 되는 게 원래 이번 삼중전에는 전례에 따르면 작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열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 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7월이니까 거의 1년을 지연한 상태죠. 그러니까 그만큼 새로운 정책에 부심했다. 뭔가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혹은 이게 내부에 갈등이 많았던 거 아니냐 등등 여러 그 추측이 있었고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중국 공산당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늦어졌고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지금쯤이면 작년에 삼중전의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1년에 걸쳐서 구체화된 이야기들을 지금쯤은 알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죠. 제가 약간 당황스러운 게 오늘 예. 박사님 모시고 이제 삼중전에 대한 내용과 그에 예. 따른 정확한 분석 전해 예. 듣기로 했는데 예, 박사님이 일단 서두에 예, 일단 알려진 건 없다. 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프로세스라는 게 6개월 지나서 또 1년 지나야 알려진다 이러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삼중전해가 이제 외부 세계에 굉장히 유명한 게 네. 78년 삼중전에서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딱 결정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중전에 그 1978년에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결정했을 때 네. 개혁 개방을 한다 정도로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개혁 개방을 하니까 1 이리저리 하고 2 이리저리 하고 1-1, 1-1-3 이래가면서 얘기를 했을까요? 개혁 개방을 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두리뭉술하게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차피 이 얘기가 완전히 구체적인 내용은 끝까지 안 알려줍니다. 끝까지 안 알려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체화 정도로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정책이 발표가 되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와 상황을 가지고 해독을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 이건 이런 쪽으로 가겠다는 얘기 같아. 네. 그런데 그 뒤에 검토되는 얘기를 보니까 그게 맞군. 이렇게 하면서 맞추는 거지. 중국 공산당이 친절하게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진 않습니다. 뭐 앞으로 중국 경제 지금 뭐 앞서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네.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은 어떤 겁니까? 저로서는 저의 추측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발표문들 그리고 그 3중 전회에 근접해서 발표됐던 정책들 그것들을 조합해서 그리고 중국의 그 경제학자들이 나름대로 해석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실은 이번 3중 전회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엄청나게 큰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최근에 이제 많이 뉴스를 탔는데요. 새로운 품질 생산력, 신질 생산력, 신흥 산업 뭐 이런 얘기를 최근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은 경제 체제를 지금까지를 양적 성장을 해오는 체계였다면 이것을 양보다는 질적으로 개선되는 질적으로 우수한 경제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맥락을 공고히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도 이제 큰 방향이 기술 혁신을 통한 글로벌 기업들 그래서 전 세계 30%나 차지하고 있는 수출 전선을 무너지게 하지 않고 하는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동안의 기조와 크게 다를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네.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가장 좀 선명한 사례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최근에 중국의 한 이코노미스트가 해설을 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아주 좀 극단적인 의견이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좀 분명하게 들어와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중국의 경제 체제 그리고 경제 정책 그리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지방 정부의 재정 문제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너희들 과잉 생산하고 있어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의 근본 원인이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양적 성장에 주력해 온 데 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양적 성장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기업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중국의 한 지방 정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강서성 이 성정부입니다. 그러면 이 성정부는 국내이든 해외이든 기업들이 우리 성에 와서 투자하고 공장을 만들고 뭔가를 생산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투자 유치를 받죠. 그럼 이렇게 투자를 유치를 해 놓으면 여기서 공장이 돌아가고 뭔가 대량으로 생산을 하면 재료 같은 거를 대량으로 또 구매를 하겠죠. 여기에 다 부가세가 붙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정부는 처음에 유치할 때는 뭐 여러 가지 특혜를 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업들이 많이만 들어와서 뭔가를 자꾸 생산만 해준다면 나는 세수 막 늘어나고 네. 일자리가 막 창출이 되고 그 중에 뭐 수출이 되는 것도 있을 거고 뭐 다 우리 성에 팔리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성에 파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에브리바디 해피 이제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네가 뭘 만들든 난 모르겠고 네가 그 생산을 망하든 잘 되든 그건 모르겠고 일단 네. 들어와서 생산을 해라. 이렇게 정부가 일을 하게 돼 있었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해서 막 한 결과 어떻게 되냐? 그러면 공장들 막 들어오게 되니까 무슨 공업원이네, 공장 단지네, 뭐 물류 단지네, 도로, 항만, 뭐 비행장, 고속철 막 이렇게 사회 기획 인프라 투자를 한다는 거죠. 성장률 올리기 좋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오게 되면 이제 수출 수요도 정체를 하게 되고 내수도 더 이상 만들 수가 없는데 네.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자기는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난 모르겠어. 계속 생산해. 더 데려와. 너 들어와서 더 공장 만들어. 더 물건을 만들란 말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양적 생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까지 했던 양적 생산.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냐? 똑같은 물건은
강서성에서도 한 10개 공장이 만드는데 옆에 네. 있는 광동성에서는 막 50개 공장이 만들고 아니 이랬더니 상하이에는 100개가 있네. 그래서 제대로 돈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뭐 마진이 그야말로 뭐 1원 뛰기, 2원 뛰기 하는 장사가 돼버렸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해외로 수출을 하는데 사실은 중국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끼리 다 뭉쳐가지고 야 우리 100원 받아가지고 되겠냐? 200원 받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것도 못하고 우리는 그 저가로 생산을 하게 되니 수출을 해도 영향력이 없고 자기들끼리 경쟁해서 깎아먹고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버는 마진이 별로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진을 많이 버는 네. 그런 비즈니스 전환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있는 마진 적고 그저 뭐 공해도 일으키고 에너지 많이 쓰고 이런 거는 다 이제 없애라. 대표적인 게 지금 산업을 예로 든다면 예를 들어 뭐 알루미늄 제련 뭐 이런 겁니다. 방직 이런 거예요. 전력 많이 쓰고 에너지 많이 쓰는데 마진이 별로 되지 않고 국내 산업에 주는 부가가치가 크지 않고 네. 이런 거는 이제 지양하고 뭔가 100원을 받고 팔았는데 마진이 한 40원 되는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런 걸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새로운 품질 생산력이고 신흥 산업이고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하이테크가 들어가야 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체제를 전부 그쪽으로 이전해 가야 된다. 이제 이런 방향을 지금 잡은 걸로 보여요. 혁신하고 부가가치 높이자. 이거는 정부의 영역이라기보단 정책의 영역이라기보단 기업들이 할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 국가라면 그렇겠죠. 근데 중국 아, 같은 경우는 네. 그렇지가 못하죠. 그렇군요. 중국의 경우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그러니까 과학기술 개발에 정부가 나서서 엄청나게 투자하고 밀어주고 그다음 제도적인 장치와 법률을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그 못했네요. 푸시를 네. 하겠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아니 하이테크 개발에서 부가가치 높은 산업으로 가고 싶은 거 그건 뭐 중국만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네. 뭐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하이테크 기술 개발은 창의력이라는 게 우선돼야 되는 거고 창의력이라는 게 뭐 일정 계획서여서 나올 수 있는 게 네,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간 기업의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뒤에서 후원해 주는 역할이 되고 그 바탕을 깔아주는 역할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중국의 경우에는 조금 그 상황이 다른 게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가 가야 될 길이 바빠요 지금. 이번에 굉장히 특이하게 이번에 만든 그런 온갖 정책들 그 300여 개 정책을 2029년까지 완성한다라고 아주 못을 박았어요. 29년. 예. 네. 근데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그 특정 정책이나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목표 연도 시한을 이렇게 박아버린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입니다. 네.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숫자도 이게 오묘한 숫자예요. 2029년이라니 5년 계획이 끝나는 2030년도 아니고 시작하는 2026년도 아니고 네. 이게 도대체 왜 2029년인가? 왜 2029년이어야 되는가? 야, 이것도 지금 그 많은 그 해외 매체에서 또 전문가들이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사기 집권의 마무리되는 시점쯤. 그렇게 이야기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네. 그 호주에 숭원디라고 하는 그 중국 전문가가 있어요. 그 양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번 삼중전회에서 2029년까지 달성한다고 픽스를 한 거는 시진핑 주석이 4기까지 연임한다는 뜻이다. 그거를 미리 이제 그 기정사실화하고 이렇게 밑밥을 깔은 거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꼭 송원리가 아니더라도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시진핑 주석이 2030년까지는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의 혁신 이야기 하셨으니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나마 나은 부분이 이 기업의 부채 부분인데 네. 부채 이야기하면 뭐 우리도 정부 부채나 특히 가계 부채는 뭐 우리가 제일 아킬레스건이고요. 그죠? 중국 기업 부채는 지금 뭐 좀 줄어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업 부채는 줄고 있죠. 기업 부채는 줄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 뇌관 중에 하나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기업 부채를 이야기하는 경우는 좀 적고 지방 정부 부채 심각하고요. 예, 네. 많이 들죠. 네. 중국의 가구 부채 그렇게 높지 않고 네. 기업 부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요? 주로 네. 정부 부채, 지방 정부 부채를 이야기하죠. 네. 물론 뭐 지방 정부 부채 제일 심각한 걸로 우리가 네, 알고 있고 네. 부동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중국 정부는 지금 내수를 좀 활성화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자꾸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 보고 자꾸 돈을 가져가라. 가져가서 좀 써가지고 뭔가를 좀 일으켜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업은 현재 상황이 수출도 그렇게 여의치 않고 네. 내수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자꾸 나보고 돈을 빌려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행도 자꾸 와서 돈 빌려가라고 그러고요. 지금 중국 은행도 죽으려고 그래요. 가구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돈을 안 빌려가. 그래서 이자 주기가 힘들어요. 지금. 예, 워낙 중국이 그 이자도 적게 주지만 영업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은행이. 그래서 은행도 와서 너 어려울 때를 생각해서 너 좀 우리 생각해서 돈 좀 빌려가. 정부도 와서 돈 좀 빌려가서 일 좀 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기업들이 돈을 빌려요. 그리고 안 쓰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중국은 우리가 알기에 과잉 저축 국가고 그래서 소비 안 되고 내수 정체돼 있고 이건 알고 있는데 예. 기업들도 정부는 떠미는데 예. 투자할 곳을 못 찾고 있다. 그렇죠. 뭐 요걸 하면 될 것 같아. 요걸 하면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가 보여야 이걸 뭘 네. 하죠. 예. 그게 지금 안 보이는 상태죠. 그 청년 일자리하고도 관련이 있겠군요. 관련이 있죠. 네. 특히 이제 이 지방에 따라 이 청년 일자리의 양상도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당연히 자영업체 쪽으로 갈수록 지금 실업이 어렵습니다. 상태가. 그래서 지역적으로 본다면 민간 경제가 많은 지역 그리고 도시가 규모가 적은 도시 그리고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지금 실업 상태가 지금 심각하죠.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광동이나 복건 지역이 지금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길거리에 많은 점포들이 문을 닫고 있고 네. 젊은이들이 취직을 못하고 지금 그래서 취직을 못하는 젊은이들이 막 너무나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주겠다는 월급도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 이거 보니까 이거 뭐 500원만 줘도 네. 일하겠다는 애들이 나오니까 뭔가 이 월급이 마구 내려가고 있어요. 그 중에 근데 뭐 실업률 보면 발표하는 거 보면 5%뭐 이래요. 그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네. 실제로 이제 청년 실업률은 중국 적게 정부 나오죠. 통계로도 14% 15%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그건 중국 정부 통계가 그렇고 여기에서 중국 정부가 통계로 잡지 않는 농민공이라든가 지금 그 직업 훈련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지금 농촌 봉사활동 가 있는 젊은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계산에 넣으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25%는 될 것이고 좀 크게 보는 사람은 45%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청년 실업률이요. 네. 그런데 저는 뭐 45%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21세기 들어서서 가장 최악의 실업 상태, 고용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유독 근데 이렇게 청년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뭘까요? 그저께는 또 뭐 정년 연장한다는 이야기는 또 나오더라고요. 예. 그 청년 실업률이 높게 나오는 거는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고용 상황이 안 좋은데 그걸 여기저기 떠벌리고 싶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지금까지 해오던 통계대로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실업률은 뭐 5점 몇 %야. 네. 뭐 이러고 퉁치는 5%면 거예요. 매우 좋은 겁니다. 예, 퉁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실상은 그럼 우리 애는 왜 취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특히 중국 같은 상황에서 대졸자가 취직을 못하는 건 이건 그냥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사회 문제예요. 지금 그렇죠. 전부 한 자녀 정책 하에 자란 애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평생을 힘들여 교육시켜서 대학을 나왔고 그 뒤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네 사람이 붙어 있는데 이제 얘만 잘 되면 되고 얘가 잘 돼야 또 우리도 잘 되는 건데 네. 취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관심이 되고 문제가 되고 이걸 해결하라고 하니까 그나마 통계가 나오고 이게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 신임 대졸자를 취업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지금 대졸자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고졸자에 대한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네. 없어요. 이게 1년에 고졸자들이 그러니까 대학 졸업을 하지 않은 대졸자와 비슷한 연령의 젊은이들이 한 5천여만 명 가까이 나온단 말이에요. 1년에 예, 1년에. 우리 인구만큼 나오는 예.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은 그런 취업이 착착착 되고 있느냐? 아니에요. 누가 신경을 써줘요, 이 친구들을? 신경을 써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데이터도 안 잡히고 통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로는 중국에 요즘 뭐 실업이 엄청나게 심해 뭐 이렇게 손가락질하지만 어떤 의미로는 중국 정부는 성공적으로 고용 상태를 감추는 데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 실업률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관심을 대졸자 취업에 맞추고 포인트를 맞춰서 국내 언론에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해외도 제공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대졸자가 아닌 실업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공을 안 하고 있죠. 더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근데 정년 연장하면 청년들 일자리는 더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정년 연장 얘기는 왜 나오는 거냐면 네. 중국에서는 정년이 끝나고 은퇴를 하면 우리나라의 뭡니까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양로보험을 제공해야 돼요. 양로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재원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양로보험을 줄돈하고 이 사람들을 더 정년을 연장해서 일을 시키게 해서 줘야 될 월급과 그 부담하고를 계산해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 정년을 조금 연장하는 게 낫겠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미국은 고용이 아시다시피 뭐 아주 좋고요. 그죠? 최저임금이 뭐 20달러를 넘어가서 웬만한 서비스 업종에서 하루 10시간 일하면 한 달에 800만 원 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일본도 고용이 나쁘지 않고요. 네. 우리도 지표상으로는 고용이 나쁘지 않고. 네. 중국이 이렇게 특히 청년 실업이 나쁜 건 혹시 어떤 혁신 기업들이 어느 순간부터 중국이 사실은 뭐 알리바바부터 시작해서 샤오미나 수많은 혁신 기업들이 나오다가 요즘 좀 주춤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전통 산업에 있던 승용공들은 계속 일을 하는데 정년 연장하면서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중국의 혁신 기업이 뭐 그렇게 많았습니까? 지금 중국의 하이테크 기업 몇몇 유니콘들이 있었죠. 얘기해 보라고 하면 뭐 10개, 20개나 갈까 싶습니다. 네. 많지 않습니다. 중국이라는 경제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와 경쟁하고 우리와 충돌하는 기업들이 우리 눈에 많이 보이고 자주 보이니까 중국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중국 전체의 경제와 중국 전체의 기업들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 소황제라고 하잖아요. 귀하게 하나만 나와가지고 귀하게 기른 젊은이들이 힘든 거 잘 못 견디고 취업하지 않으려 하고 유행하는 짤이라고 하죠. 요즘은 왜 저 젊은 분들 표현 쓰면 엄마 뭐 얼마 위안이면 저 어머니 집에 취직할래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상징적으로 청년 실업을 나타내면서 청년층 일자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나타내는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문화적인 것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과장해서 받아들이는 겁니까? 지금 중국의 실업 상태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정말로 심각하고 거리를 헤매는 젊은이들이 많이 늘었고요. 네. 그다음 지금 자조적인 이야기들이 지금 그 중국의 인터넷에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상징적인 사건들도 몇 번 일어났는데 얼마 전에 중국의 한 지방 도시에서 지방 공무원을 뽑는데 뭐 이렇게 높은 사람 뽑는 것도 아니에요. 네. 지방 공무원 이렇게 뽑는데 거기에 이제 그 합격한 사람이 스탠포드에서 박사를 한 사람이 합격을 해서 그게 아주 그 화제가 됐어요. 일자리가 없어요. 네.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지금 봉급 낮추고 있고 공무원들도 지금 자리 줄이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중국의 그 떠도는 인터넷 떠도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지금 만일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절대 나와 사표를 내지 마라. 내지 마라. 네. 네. 그 우리 그 미생에 나온 말대로 네. 바깥은 지옥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안 좋을 거다. 중국 장기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공급망 재편이나 특히 뭐 트럼프가 집권하면 어려울 것이다. 사실 뭐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는 아닌데 네. 중국 경제는 여전히 잘 나가고 14억 인구 무시하지 마라. 근데 여기 저희가 지금 이 삿포로 스튜디오도 여기 백화점 안에 있잖아요. 예. 중국 사람들 와서 소비력, 구매력 여전하고요. 네. 참 중국이란 나라를 우리가 어떤 단편적으로 뭐 이렇다라고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워낙 거대한 경제라. 예. 예. 얼마 전에도 다녀오셨다면서요. 오랫동안 이제 중국에 현재 예. 사셨고 예. 사업도 하셨고 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민중들은 죽으려고 하죠. 제가 그 전에 같이 일하던 그 우리 중국 그 동료가 있었는데 젊은 친구인데 지금 벌써 지금 실업 상태에 있는 게 이제는 한 6, 7년 정도 돼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자격증도 있는데 취업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그 과수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과수원에서 뭐 과일 따고 뭐 비료 치고 뭐 이래가면서 그 과수원 일을 도우면서 네. 거의 먹고 살고 있는데 굉장히 순한 친구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농민들이 여기서 더 추락하게 된다면 아마 일이 날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그만큼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우리는 뉴스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쪽만 보고서 지금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중국의 대다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윈 뭐 이따위 인물들이 아닙니다. 중국의 지금 가장 큰 그 직업은 역시 농민이고요. 6억 2천만 명의 농민이에요. 우리가 그 중국의 농촌 경제가 어떤지 신경 안 쓰잖아요. 네.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네. 어떻게 됐는지. 예, 일단 지금 농촌 경제 개판이에요. 지금 지금 뉴스에서 보시듯이 뭐 전국적으로 지금 뭐 홍수 나죠, 가뭄 나죠. 농사가 잘 될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물가가 안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축산물 가격도 안 오르고 농산물 가격도 안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농민들이 죽을 맛이죠. 농민들이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들이 경기가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다수의 도시, 대다수의 면적에서는 지금 경기가 엉망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나은 기업들, 국영 기업들, 그리고 이제 수출 위주로 가는 기업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하이테크 위주의 기업들, 이런 데들이 이제 그 튀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게 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우리 눈에는 뉴스가 되는 건 그런 기업들이 뭐 BYD, 네. 뭐 이런 데가 그 뉴스에 나오지. 무슨 산골에 있는 농부 왕씨는 뭐 이런 뉴스는 안 나오니까요. 다시 첫 질문으로 가볼게요. 어떻게 5% 성장이 나옵니까? 수출은 잘 됩니까? 지표로 보면 어떻습니까? 네, 수출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한 가지 좀 유념해야 될 게 네. 지금 미국과 유럽이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를 하면서 중국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이 특히 유럽 시장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한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 위축되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 대체 시장을 찾아갔는데
그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글로벌 사우스라고 얘기하는 국가, 아세안 지역 이런 데를 집중해서 그 노력을 했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사우스 지역의 수출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크게 늘고 있고 러시아에 대한 수출도 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서방의 그 디커플링 압박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정력적으로 브릭스 프로젝트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지금 브릭스에 지금 가입하려는 국가가 지금 현재 40여 개국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조금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줄어들고 있는 무역량을 그쪽에서 지금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트럼프 집권하면 더 심해질 것이다. 사실 예.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뭐 중국에 대한 뭐 관세, 뭐 중국 전기차 뭐 관세 100%인 거 때리고 뭐 이런 거 보면 뭐 근데 큰 방향은 바뀔 것 같지 않지만 트럼프 집권하면 훨씬 더 압박이 세질 거다라는 컨센서스는 있습니다. 저는 조금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 제가 현지에서 느끼는 거는 중국은 트럼프식 압박은 분명히 충격적이지만 임팩트도 크고 뭐 뉴스에 나올 때는 아주 뭐 그럴듯할 거예요. 트럼프가 나와서 중국 말이야 뭐 관세 61%뭐 이러면 폭탄 투하하는 것 같고 아주 드라마틱하겠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쪽이 오히려 좀 다르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볼 때 트럼프는 다루기 어렵지만 내고가 가능한 상대로 보는 것 같아요. 대가를 크게 요구하지만. 그런데 이제 바이든식의 그런 제재와 압박은 네. 마치 이런 실 그물로 온몸을 칭칭 동여매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식의 압박에 해당되는 것 같죠. 그래서 훨씬 상대하기 어렵고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예. 네, 오히려 트럼프가 되면 물론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요. 또 뭐 미국 대선 시장이 요동치고 있어서 네. 트럼프가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네. 만약에 진짜로 수입관세 대중국 수입관세 60%를 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 중국 수출품들은 견디지를 못한다. 2. 견딜 수 있다. 3.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뭐 61% 때릴 수도 있겠죠. 때릴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 공급망이라는 게, 네. 예, 그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규모 같은 그런 거대한 양이 갑자기 공급이 없어져 사라진다거나 갑자기 수요가 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관세를 크게 올린다면 이것이 단박에 어떻게 된다기보다는 이것이 시간 차이를 두고 이 공급망의 새로운 밸런스를 평형을 찾아가는 상태가 될 텐데 그것들은 아무래도 뭐 아세안이나 그 CIS 국가나 그 멕시코 같은 남미 국가나 이런 우회 루트를 가장 먼저 개척할 가능성이 제일 크죠. 5만 원 정도의 수입, 중국에서 만들던 나이키가 뭐 나이키는 주로 베트남이나 동남아에서 만들 텐데 예를 들자면 미국 시장에는 나이키 공장이 거의 없으니까요. 예. 네. 5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그럼 이제 8만 원 됩니다. 그렇죠? 네.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는. 저는 네. 지금 미국이 물가가 많이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통화가 많이 풀려서 오른 면도 있겠지만 중국의 공급망을 두들겨 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글로벌 마켓에서 세계화된 단일화 시장에서 공급망이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게 들도록 원가가 낮도록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당연히 공급망이 흔들리고 재편성되면서 이 글로벌 공급망이 공급하는 원가는 상승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승하는 원가를 가장 많이 사줘야 되는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의 물가가 오르고 여러 나라 유럽 같은 데 물가가 오르는 거에 상당 부분은 이 공급망의 이 새 조정, 네. 재구성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봉쇄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어떻게 펴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반도체라든지 뭐 배터리라든지. 네. 이건 뭐 탐앤제리죠. 뭐 계속해서 미국은 제재를 해야 갈 것이고 네.
중국은 계속해서 방법을 찾아 나갈 것이고 이 게임이 이제 계속 되겠죠. 다만 이제 이번 그 삼중 전회에서 중국이 얘기한 거는 이제 서방의 기술 제재가 너무나도 분명해진 지금 네. 와서는 기본적으로 자립자강, 기술의 자립자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중국의 거의 모든 국력을 투입해서 이제 과학기술 개발을 하겠다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 흐름은 뚜렷한 것 같네요. 네. 그죠? 네. 그런 쪽으로 불경기를 타개해 보겠다. 네. 네. 금리 잠깐 내렸어요. 0.1%포인트가. 네. 네. 중국 금리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 중국이 말로는 네. 우리도 시장에 의해서 결정해라고 하지만 사실상 정부가 가이드하고 있다는 건 뭐 전 세계가 아는 사실이고요. 중국 인민은행은 이 환율이 아주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위안화가 싸지면 해외 수출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중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는 불리해지는데, 또 지금처럼 해외의 그 투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 들어와 있는 투자가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가 자꾸 이렇게 싸지면 네.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국 입장에서는 이 어느 쪽이 지금 나한테 더 데미지를 적게 주는가를 잡아야 하는데, 기본 입장은 그렇습니다. 중국은 적정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이 자기 국익에 제일 부합한다고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그래서 그 위안화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더 싸지지 않도록, 내려가지 않도록, 여기서 내려간다는 건 싸진다는 뜻으로 네, 드리는 네. 것입니다. 그렇게 컨트롤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노력, 다시 말해서 이 환율 방어를 하는 데 들어가는 노력과 달러가 좀 상당히 이제 부담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지금 돼 있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국내 기업들이 너무나 지금 어려워지고, 지금 국내 부동산도 지금 상황이 너무 나쁘다 보니 이 백성들, 인민들의 부담은 늦춰져야 되겠고, 결국 내부의 이익상으로 볼 때는 이자율을 낮춰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런데 환율에 너무 큰 영향을 주지 않게끔 그 상황을 보아가면서 조금씩 낮추고 네. 가능만 하다면 다시 회복하고 이제 이런 정책을 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금리 낮추면 위안화 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예. 조심스럽게 떨어지는데, 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우리처럼, 예. 우리는 이제 많이 희석됐지만 예. 우리나 일본처럼 이제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뭐 수출 대국들은 다 자국 화폐 떨어지는 거,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거 뭐 오히려 반기거나 인지적으로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중국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죠? 중국에 있어서 그 환율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투자를 잡아놓는데 가장 중요한 거고, 이미 들어와 있는 투자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공장이 뭐 대형 공장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제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위안화가 싸지면 수출엔 도움이 되는데, 네. 그럼 국내에서 그게 내가 부담해야 될 이자가 올라가거나 내 고객이 사라지거나 이런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그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위안화가 싸지는 거를 그렇게 좋아만 할 수 없습니다. 삼중전해를 계기로 예. 중국이 지금의 불경기를 타개할 수 있는, 지금 중국 경제가 뭐 위기라는 분석도 많은데 타개할 수 있는 방향, 어떤 식으로 잡고 있다 정리를 해주시면요. 가능한 정책, 지금까지 해온 정책은 계속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수 진작을 위한 뭐 이구 환신이라든가, 그리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부동산을 사서 그걸 다시 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는 정책도 지속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수출 기업을 위한 그런 정책도 계속할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나 지금 시장에서 볼 때 이제 중국 경제가 또는 중국의 수출이 이제 확 달라지겠군.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겠군. 이라고 생각될 만한 것은 아직까지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궁금한 겁니다. 내수가 잘 안 풀리잖아요. 그죠? 예. 소비가 차지하는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죠? 미국은 아주 높고 우리는 좀 낮은데 중국이 한 중간쯤 되나요? 그러나요? 중국이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30-40% 정도 40% 넘죠. 그 정도 됩니까? 예, 예. 그러니까 낮은 나라는 아닙니다. 그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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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소비 잘 안 되고 국민들 지갑 잘 안 열리고 그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는 오히려 일자리 없으니까 뭐 임금 낮아지는 곳도 있고 그럼 뭐 소비 진작 안 될 거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는 예. 당연히 내수 진작을 위해서 예. 재정 투입하라고 예. 100년 전부터 케인즈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걸 따르는 정책도 있고 안 따르는 정책도 있고 이게 뭐 꼭 정답은 아니지만 이거 왜 이거는 안 하고 아니요. 공급하고 투자 측면만 자꾸 강조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가 네. 이건 이제 상당히 오해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중국 정부 보고 자꾸 그 외국 매체들이 야 뭐 경기 부양해야 될 거냐 통화를 더 넣어 공급을 하고 뭐 네. 어쩌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통화를 넣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풀어도 돌지가 않아요. 지금 그 네. 중국이 안 돌아요. 돈을 빌려줘도 투자 안 하고 돈을 빌려줘도 기업이 사업을 안 한다니까요. 이게 돈을 집어넣으면 이게 엉뚱한 데로 가서 무슨 부동산 가격이나 올리는데 지금 영향을 네. 주고 네. 실제 내수 진작에 지금 기여가 거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내수 진작을 하기가 싫어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내수 진작의 정책 수단을 해보니 효과가 없어서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한답니까? 지금까지 했던 맥락 그대로입니다. 크게 뭐 예. 다행스러운 건 뭐 인위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살려서 이 위기를 탈출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 기조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건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렸는데 네. 부동산 경기 진작책이라는 거는 앞으로도 몇 년간 중국에는 없을 겁니다. 빈집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너무나 많은 과다한 그 부동산을 만들어 놨고 그 빈집에 프랑스 사람들 전 국민이 가서 살 수 있을 만큼의 빈집이 있다면서요. 예. 통계가 뭐 들쭉날쭉한데. 예. 뭐 프랑스뿐만 아니라 거의 옆에 있는 독일, 이태리, 영국 다 넣어도 될 걸요. 예. 실제 뭐 2선 도시, 한 3선 도시 정도 예. 가면 부동산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나쁩니다. 굉장히 나빠요. 지금 그 동북 지역 같은 데에 그 아주 소도시 네. 이런 데 가면 뭐 조그만 아파트 한 12평 뭐 요 정도 되는 아파트는 우리 돈으로 한 뭐 300~400만 원이면 한 채씩 살 수 있는 정도로 지금 가격이 내려와 있고 네. 지금 제 지인들 중국에 있는 그 살고 있는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집값이 적게 내려간 곳이 한 80~90% 많이 내려간 데는 50%~60% 내려간 데들도 제법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그렇게까지는 보도가 안 되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30% 이상씩들은 빠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선 도시는 또 전혀 다르죠. 그것도 또 도심의 또 비싼 주택은 또 우리가 아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면서요. 예, 그렇긴 한데 그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것도 그런 지역은 굉장히 적어요. 그러겠죠. 전체로 따지면 그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뭐 수백만 달러씩 하는 집들이 0.001%겠죠. 예. 네. 그리고 지금 그 호화 주택은 팔리지 않습니다. 지금. 언제든 부동산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부동산 위기가 이미 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죠. 지금 그 중국의 그 금융기관 시장 중에 저 넘어간다 뭐 그것도 몇 년째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잘 버텨요. 아니에요. 지금 이제 한계에 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부동산 상태가 심각한 게 아까 말씀하신 3선 도시, 4선 도시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에서 그 부동산 금융을 그 제공하는 것들이 농촌은행들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새마을금고 같은 것들인데 여기가 지금 벌써 그 작년부터 해서 지금 40개 이상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 전국에 있는 농촌은행 이게 3,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점이 아니고 본점이 3,000개가 넘어요.
이것들을 지금 다 묶어서 하나의 농촌은행으로 만들려는 작업을 지금 네.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렇게 해서 이 은행이 부도나고 있다는 거를 그런 거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선 도시 지역의 부동산은 이미 금융 시스템 쪽으로 임팩트가 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농촌은행의 후단에 있는 지방 정부의 네. 그 지방은행들 또 지금 상당히 위태위태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어떻게든 그것이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고 해서 이렇게 돌려막기를 했는데 성공했지만 지금은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방정부 부채야 뭐 중국의 경제 아킬레스라고 늘 하는 이야기인데 네. 실제 한계에 왔다고 보십니까? 눈으로 보이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지방 정부가 한계에 와 있다는 게 아니고요. 네. 지방 정부의 적지 않은 비중이 한계에 와 있어 보입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뭐가 바뀝니까? 한계에 와 있다는 건 뭐 재정 주출이 안 됩니까? 학교가 문을 닫습니까? 네. 아 진짜로요? 예. 우선 정부가 공무원들을 해고하고 있고 네. 인원수를 줄이고 그다음 그 퍼블릭 서비스 그러니까 버스, 네. 뭐 지하철, 예, 뭐 이런 것들 멈추고 난방이 멈춘다든가 전력 공급이 멈춘다든가 하는 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지방정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마무리해야겠어요. 하나만 간단하게 네. 우리 기업인들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오랫동안 그쪽에서 사업을 하시고 예. 또 분석해 오셨으니까 예. 뭐 교육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철수하려고 하는데 서서히 철수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지금 사실은 한국 기업들은 지금 많이 그 철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중국에서 생존에 성공하셨거나 또는 나오는 게 지금 작업이 쉽지가 않아서 남아 있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중국 시장 녹록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판단을 하실 거라면 지금은 떠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그래서 중국 떠났고요.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이철 박사님 모시고 중국의 3중전에 중국 경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